이 병사의 형상이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디우 초기에 이제 바디우한테 이제 제기됐던 비판이 이제 엘리트주의가 아니냐, 이 주체라는 게 엘리트 아니냐, 뭐 이거 뭐 아무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근거가 없는 비판입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기 힘드니까 괜히 그게 이제 엘리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엘리트는 못해요 그런 거. 엘리트는 잘 못해요. 엘리트 아닌 사람들이 하죠. 여러분 그때 뭐 온갖 그 뭐 혁명이라 이제 뭐 혁명적인 사건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세요 보면 다 그 이름 없는 용사들이 그걸 만들어낸 거지 무슨 뭐 이 전륜한 엘리트들이 그 사건을 주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무용용사라는 뭐 이 테마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어쨌든 나중에 또 이제 뭐 정치 말씀드릴 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디우는 사건을 명명하는 것, 상황의 언어로 사건을 명명하는 것, 통용되는 언어로 사건을 명명하는 것, 법칙성에 부합하는 이름을 사건에 부여하는 것, 이거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할 수도 없고 법칙성에서도 벗어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통용되는 언어로는 사실 명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충실성, 진리, 주체 이 파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이 강의계획서에 이제 그 둘로 갈라놨는데 사실 오늘 하다 보니까 이게 둘로 갈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석대로 그냥 갈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건이 이제 여기까지 개입과 명명까지가 바로 이제 사건이 성립하는 과정이죠. 사건이 사건으로서 성립하고 알려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다음 과정이죠. 이제 중요한 거.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사건이 일어나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디우 사건이 특이한 건 그거예요, 사실. 뭐, 기적이라는 거. 종교적인 기적, 뭐, 위반 기적을 포함한 모든 어떤, 이 종교적인 기적이라는 건 그렇죠. 이 기적이라는 건 일어나면 그만인 거예요. 일어나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일어나는 것 그 자체로 그냥 끝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런데, 물론 뭐 신학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바디우 사건의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네,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네. 오히려 바디우의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 이것보다,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뭐,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사실, 이 사건이라는 건. 그래서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디우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진리 얘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주체 얘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사실, 주체와 진리라는 테마가 나오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우연적인 계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어쩌면 개입과 명명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개입과 명명까지도 그렇게 어떤 우연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다음부터 이게 좀 달라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충실성, 탐색 뭐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모든 일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 여기에요, 바로. 그래서 법칙성의 균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건은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다. 누차 말씀드렸죠, 계속. 상황을 지배하는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건이다. 근데 이 사건이라는 건 뭐냐? 법칙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법칙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상황의 언어로
명명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 공백이 분출이니까. 공백이 분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의 언어로 명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을 파괴하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역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어떤 이 필연성에서 이제 이 단전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왜 그렇지 않은가? 왜 자동적으로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변할 수 없는가? 왜? 사건이라는 것은 결정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한번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결정 불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정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사건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멍해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사건은 결정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을 곧바로 발휘하지 못해요. 스스로는. 사건 스스로는. 그 힘은 잠재적으로만 주어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거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엇인가가 변하진 않죠. 근데 이제 80년 5월의 봄 때도 그랬죠, 사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예. 그 80년 5월에 5.18 일어나기 전에, 5.18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민주화 열기가 대단했고, 그래서 이제 신군부가 이제 이계속 민주화의 발목을 잡으니까 이제 아주 민주화의 어떤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제 빨리 빨리 진행하라는 어떤 그런 압력을 갖다가 이제 좀 넣기 시작했죠,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냥 다 집에 갔거든요. 다 집에 갔어요, 그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계엄 떨어진 거예요. 네. 곧바로 계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광주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라는 건 항상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요. 어떤 이 상황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상 결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일어나는 즉시 사라질 운명에 처합니다. 왜냐? 이건 바디우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지칭할 수 있는 상황의 언어도 없어요, 일단. 상황에 속한 것인지 속하지 않은 것인지 결정할 수도 없어요. 법칙성에 의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그 자체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아무것도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백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공백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입이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개입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이 비일관적인 어떤 존재 가운데서, 중단된 셈 가운데서 어떤 실존이 떠오를 수 있게 만드는 것. 어떤 실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광, 사건으로서의 어떤 섬광을 솟아오르게 만드는 게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이건 이제 수사인데. 이 어떤 실존의 비존재적 내지는 사건적인 섬광을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건의 어떤 빛을 갖다가 사건의 어떤 강력한 빛을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건이라는 태양을 띄우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개입이죠. 그래서 진리와 주체가 문제되는 거.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다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쭉쭉쭉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그때는 따라오면서 이제 이해들을 하시는데 나중에 가면 몰라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였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대학원에서도 그래요. 들을 땐 다 알겠는데 다음 주 되면 잘 모르겠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분명히 상황의 법칙성을 통해서 알려질 수 없는 것의 출현이라는 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상황의 법칙성, 계속해서 법칙성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질서죠, 질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입니다. 이 질서인데 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지식이죠, 지식. 예, 지식이죠. 모든 법칙성이라는 건 지식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러하고 저건 저러하고 이것이 모여서 다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성이라는 것은 지식을 지칭해요. 지식을 지칭해요. 이 지식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식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이죠. 식별하고 분류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지 어떤 사태를 파악하죠. 그래서 저건 뭐고 이건 이쪽으로 보내고 저건 저쪽으로 보내고 분류하고 나누고 따로따로 취급하고 뭐 이런 거죠. 사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다수를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이루어내는 다수들을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이라는 건 분별력이잖아요. 사실 배워야 분별력이 생기는 게 이제 그 이유죠. 지식을 갖춰야지 사물을 분간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결국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속성들, 이 속성들을 갖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갖는 다수를 분류하고 식별하죠. 네. 한마디로 지식은 언어를 사용해서 다수들의 어떤 속성들을 분류하고 그럼으로써 그 다수를 식별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식은 식별과 분류의 체계입니다. 식별과 분류의 체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상황의 항목들이 분류되죠. 상황의 항목들,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상황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들, 이 항목들은 지식의 분류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요거 사고 파는 거니까 상품으로 분류하고, 요런 것들은 다 이 자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자연물로 분류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자연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상품으로 만들어서 갖다 팔 수 있고, 뭐 이런 작용들이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바로 지식의 체계라는 거죠. 바로 사건이 궁지에 몰아넣는 게 바로 뭐냐? 이 지식입니다. 지식 자체가 통용될 수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뭐다? 예술작품은 뭐 이러한 거고 저러한 건데 예술적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뻥 일어나가지고 이런 분류들을 갖다가 다 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듀샹이 그런 거죠, 사실. 예술가의 어떤 대한 개념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예술 작품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 예술적 상황을 지배하는 모든 지식 체계들 자체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듀샹의 손에서. 네, 듀샹 개인이 아니라 듀샹의 작품들이죠. 결국 듀샹의 작품들을 통해서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결국 사건은 어떤 다수를 드러내는데 이 다수가 어떤 다수냐? 분류할 수 없는 다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지식을 위협한다. 이건 뭐예요? 지식이 분류체계를 위협하는 거죠. 왜?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지식으로 분류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뭐예요? 어떤 동일성의 신화가 무너지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완전성. 이런 것들이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게 사건이에요, 결국. 사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식과 대립합니다. 지식과 대립해요. 네. 그래서 사건은 분류할 수 없고 식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요. 그럼으로써 지식의 일각을 무너뜨리죠. 지식의 일부를 파괴합니다. 더 이상 지식이 통하지 않게 되죠.
그 기존의 지식, 기존의 질서가 한마디로 먹혀들지 않게 되는 계기가 바로 사건이죠. 이게 바로 진리 생산의 첫 단계예요. 진리 생산의 첫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개입이라는 건 뭐예요? 이름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뭐 식별 불가능한 것의 이름이죠. 분류할 수 없는 것의 이름이고 결국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사건을 위해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그 식별 불가능한 어떤 것, 이게 나중에 진리가 되겠죠. 이 어떤 것을 언어 속에 담아내는 거죠. 첫 번째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 과정의 첫 번째 작용이 바로 개입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는 건 이름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이란 말이에요.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뭐예요? 이름을 선택하는 이 명명의 개입과 명명의 과정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최초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지점이죠. 결단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체성의 윤곽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주체적인 실천이 되겠죠. 주체적인 실천이죠. 사건에 대한 결단이고, 이 결단에서부터 법칙성의 실제적인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최초의 주체성이 발현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개입 이후에 오는 것이 그래서 충실성입니다. 충실성이 들어오게 되죠. 이 충실성이라는 것은 결국 최초의 개입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입의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좀 엄밀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오는 충실성을 어떻게 정의하냐? 존재와 사건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상황 속에서 그 실존이 사건적 다수의 통용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 어떤 다수의 실존이 사건적 다수, 사건이 만들어낸 다수의 통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수를 식별해내는 절차 전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적인 수준에서 파악된 충실성의 가장 엄밀한 정의가 바로 이거죠. 자, 뭐냐, 바로 어떤 분리가 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리. 충실성이라는 것은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수들 중에서 사건의 이름에 의존하고 있는 다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다수를 분리해내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이제 부분집합들이 있고, 이 부분집합들을 구성하는 이제 원소들이 있겠죠. 여러 집단이 있고, 그 집단 구성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왜 웃으세요? 그림이 좀 줘야죠. 제가 어릴 때부터 글씨를 많이 잘 못 써서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자, 좀 보기 괴로우시더라도. 자, 그래서 충실성의 작용은 뭐냐? 충실성의 작용은 어떤 다수 중에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다수, 이것들을 갖다가 식별해내는 거예요. 식별해내는. 충실성의 작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것을 기존 다수에서 분리시키고 식별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탐색까지 가면은 이제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좀, 그냥 대강의상만 잡아주세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 자, 개입을 통해서 산 상황 속에서 사건의 이름이 통용되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의 이름과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들, 이 다수들이, 사건의 이름과 다수들이 접속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식별하는 절차예요. 접속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거죠, 바로 이거죠. 그것을 식별하는 절차가 바로 충실성입니다. 네. 결국 충실성이라는 것은 전체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들 속에서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다수, 사건에 의존하는 다수를 분리시키는 장치예요. 분리시키는 장치. 네. 개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개입이라는 것이 사건을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그런 작용이라면 충실성이라는 것은 이 결정을 상황 속으로, 상황 안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작용이에요. 상황 속의 다수들에게로 확장시키는 거죠. 사건이 상황에 속해 있는가?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 다수가 사건과 관계가 있는가?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충실성이라는 것은 최초 사건, 이 최초 사건의 명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실천입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실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최초 사건에 대한 명명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충실성이라는 것은 최초 사건의 충실한 실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 이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충실성이에요. 사건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실성은 최초 사건에 대한 충실성인 동시에 사건은 일어나자마자 소진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진되는 사건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충실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건이 그 이후에 어떤 유지되는 방식이라면 충실성이 만약에 없다.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유지되고 지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충실성이 유지되고 지탱돼야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디우 사건에 대해서, 사건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글을 쓴 거를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건이 진리를 생산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했지만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에 충실한 주체를 생산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지만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인 거죠. 그 설명의 편의를 통해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제 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충실성이 있는 거죠. 이 충실성이 곧 주체고 이 충실성이 없으면 주체가 없으니까 충실성 자체가 하나의 주체죠. 주체를 만들어내는 건 이 충실성이에요, 사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충실성이 이어질 때 진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 사건에 충실하다는 것은 사건이 만들어낸 진리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시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 예. 경험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을 따라가지만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이런 충실성의 과정 속에서만 구성된다는 거예요. 충실성의 과정을 통해서만.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 충실성의 어떤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존재론적 지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충실성의 이제 이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다면요. 이 충실성이라는 것은 사건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사건에 의존한다, 항상. 그리고 항상 그런 점에서 특수한 충실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엄밀하게 말해서 이 충실성이라는 것은 상황을 검토하는 작용이에요. 상황에 가해지는 작용이거든요. 상황에. 예. 상황에 가해지는 작용으로서 결국 사건과의 함수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사건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사건을 통해서만 충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함수관계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충실성이라는 것은 상황의 다수도 아니고 그 다수의 항목도 아닙니다. 이건 뭐야? 하나의 작용이에요. 충실성은. 충실성은 하나의 다수라기보다는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작용입니다. 하나로 셈하기와 비슷한 작용이에요. 하나로 셈하기와는 대립하는 작용이겠죠. 그런데 구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것, 존재가 아니죠. 작용으로서만 존재한다. 세 번째, 상황 속에 다수를 식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황 속에 다수를 식별하는 것이 충실성이고 그 식별된 다수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충실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충실성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다수들을 갖다가 식별해내고 이것을 가져와요. 또 어떤 다른 부분집합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탈취해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취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셈하는 거예요. 부분집합을 셈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절차, 충실성의 절차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부분집합으로 나타나요. 최초에 포함된 것, 상황 속에 어떤 새로운 부분집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집합의 성립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부분집합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건 이제 물론 이게 상황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 안에 어떤 다른 일각을 이루면서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새로운 부분집합으로 나타나게 하죠. 그 다수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상황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니까 상황을 구성하는 부분 자체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써요? 이 새로운 부분집합은 이거는 기존의 법칙성을 통해서 분류하고 식별할 수 없는 이상한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캔들, 뭐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스캔들이죠. 저 작품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 저런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이 스캔들이다 이거. 아니면 뭐 폭도들, 뭐 아까 얘기했어요. 불순분자. 유신 때는 간첩이었죠. 간첩 집단들. 고정 간첩들.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보세요. 스캔들, 뭐 폭도들, 불순분자.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는 거죠, 도대체. 그 말들이 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스캔들, 불순분자, 폭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 내용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술작품, 어떤 스캔들로서의 예술작품이 사실상 뭐 진짜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뭐 포르노그래피 이런 것들과 똑같이 취급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실제로 말해주는 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5.18이 일어났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했냔 말이죠.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태.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말해주는 거 없어요, 그거. 뭐 산사태도 아니고 눈사태도 아니고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 그래서 결국 이 충실성은 새로운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작용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 포함관계의 지형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겠죠. 부분을 셈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국가의 지형을 위해서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충실성은 국가와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 집합을 셈하니까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셈하니까 이게 국가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술로 따지게 되면 이제 예술에 있어의 어떤 상황 상태는 어떤 제도권이겠죠. 예술의 어떤 어떤 제도를 갖다가 이제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죠. 예. 그런 것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충실성이 하나로 셈하기와 닮아있다, 내지는 어떤 이 부분집합을 셈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전의 어떤 상황을 지배하는 법칙성과 같은 셈을 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셈법이 다른 거죠. 다르게 세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충실성은 상황의 다수를 다르게 세버리죠. 다르게 셈한다는 거죠. 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부분을 셈하는 거죠. 부분집합을 셈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황과 상황 상태의 어떤 셈의 법칙, 이것들을 파괴하고 나타나는 이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역시 국가와는 대립하는, 내지는 상태와는 대립하는, 상황 상태와는 대립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 바로 충실성이 문제 삼는 것이 사건과 다수의 접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접속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네, 커넥션이에요.